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기입니다. 자, 드디어 긴 직업 심리학 이번 시간 종강입니다. 가장 어려운 과목, 또 방대한 양 종강. 여러분 아주 종강 끝나면 마음이 아주 후련할 겁니다. 기본 이론서만 들어도 뭐 60 이상은 충분히 맞을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 풀어보면 80, 파이널 풀어보면 100점 맞을까 봐 사실 걱정됩니다. 왜냐면 말이죠, 100점 맞으면 좀 재수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100점 맞지 마시고요. 한 80점, 70점 이 정도 합격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사실 가장 이상적인 점수는요, 60이면 합격이죠. 60점 플러스 10%. 10% 알파,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인간미 있는 점수입니다. 그래서 60점 플러스 10%면 6점이죠. 그래서 6땡, 66점이 가장 이상적인 점수예요. 가장 아름다운 점수, 가장 인간미 있는 점수.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절대로 100점 맞지 말자, 절대로 80점 이상 맞지 말자, 66점만 맞자,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아주 여유가 생길 겁니다. 직무분석 이론 출발해 보겠습니다. 직무분석, 말 그대로 직무분석하는 겁니다. 볼 거 없습니다. 직무분석의 목적, 용도, 직무분석 왜 하냐 이거죠. 목적, 모집, 선발, 직무분석을 통해서 해당 정부에 일할 사람을 어떤 분야에 일할 것인지, 기능, 자격, 어떤 자격이 있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집 및 선발을 위해서 직무 분석한다. 배치 및 경력 개발을 위해서 직무 분석한다. 교육 및 훈련을 위해서 직무 평가한다. 직무 평가 및 직무 수행 평가, 인사고과. 인사고과 여러분 아시죠? 인사고과, 직무 평가를 위해서 직무 분석한다. 다 상식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1차, 2차도 나옵니다. 2차에 직무 분석의 목적, 4가지를 쓰시오. 이거 쓰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설명을 하고는 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2차에서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설명하는 거 절대 외우지 마세요 라고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들한테는 보약입니다. 쉽잖아요. 모집 및 선발, 배치 및 경력 개발. 이거 외울 수 있지 않습니까? 2차. 2차에 이렇게 쉽게 공부하기 위해서는 1차 필기를 반드시 붙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 다 아실 겁니다. 특별하게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전관리 및 기타 작업 조건의 개선, 이런 것 때문에 직무 분석한다. 당연하겠죠? 상식적인 내용이기 때문에요. 굳이 외울 거 없습니다. 1차 시험에서 만약에 직무 분석 용도가 아닌 것은 떡볶이 질질 흘리면서 먹기, 이런 건 아니겠죠. 그런 것만 가려내면 됩니다. 역사적인 배경 쭉쭉 나옵니다.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역사적인 배경 시험 패치에도 안 나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직무분석이란 용어가 어디서 사용하였냐? 1차 세계대전 중 미군의 인사분류위원회, 인사분류. 그래서 군인들, 얘는 운전병으로 가고, 얘는 토목으로 가고, 얘는 전기로 가고, 이런 인사분류에 쓰였다. 직무분석이 언제? 1차 세계대전. 시험에는 2차 세계대전으로 나옵니다. 2차가 아니라 1차 세계대전이다. 이것만 포인트 잡으면 됩니다. 다시 갑니다. 직무 분석은 언제예요? 1차 세계대전이다. 2차 세계대전이 아니다. 이런 것만 가려내면 됩니다. 아주 쉽죠. 관련 용어 갑니다. 그래서 작업, 요소, 일, 과제, 작업,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런 건 다 상식이죠. 볼 거 없습니다. 그냥 이런 것들, 용어들, 요소 작업은 작업 요소고, 일, 과업, 과제, 작업, 작업 요소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 하나 보면 되겠네요. 어떤 특성 목적에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신체적, 정신적 노력을 일이라고 한다. 일. 근데 이 일은 직무 분석의 가장 단위다. 그래서 직무 분석의 가장 단위는 무엇입니까? 일이다. 일, 과업, 과제 쭉 섞어서 나오겠죠. 그래서 직무 분석에서의 가장 작은 단위는 무엇이다? 일이다. 이렇게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볼 거 없고요.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이런 게 진짜 아주 핵심적인 강의입니다. 똥 오줌을 가려내는 거, 똥인지 된장인지 가려내는 거. 그래서 시험에 안 나오는 건 철저히 버리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건 하나죠. 가장 작은 단위 직무 분석의 단위는 무엇이다? 1이다. 얘만 알면 됩니다. 다 했습니다.
말 그대로 직위는 뭐 뻔할 뻔짜죠. 한번 나왔었는데 몇 가지 일을 모으면서 한 사람 또는 한 사람 이상의 작업자가 필요해. 이 사람의 부과된 책무, 한 사람에게 부과된 직무와 책임, 이걸 직위라고 한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부과된 직무와 책임을 무엇이라고 한다? 직위라고 한다. 뭐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요. 파일럿 연구에서 하나 나왔습니다. 경력 개발 프로그램을 대규모로 적용하기 전에 소규모 집단에서 샘플을 뽑는 거죠. 파일럿, 샘플을 추출한다. 그래서 소규모 집단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과정, 경력 개발 프로그램을 대규모로 적용하기 위해서 하나의 집단을 샘플링 뽑아서 표본 집단을 만들어서 미리 시범적으로 하는 것, 이걸 무엇이라고 합니까? 라고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면 파일럿 연구다. 이게 답이겠죠. 그래서 소규모 집단에서의 시범 실시, 파일럿 연구, 째찌뽕 뭐 이러면 되겠습니다. 뭐 나머지들은요 볼 거 없습니다. 팀 빌딩 이런 것들은 뭐 상식이죠. 팀 형성이죠. 그래서 조직의 구조를 활성해서 협동적인 관계, 팀이죠. 팀 빌딩, 협동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여러분 제가 시험 볼 때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문제에 똑같은 단어나 의미가 있으면 그게 답이라고요. 이런 것도 여러분 시험 문제 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스킬입니다. 이 내용을 몰랐다 이거예요. 근데 협동 나왔다. 협동은 팀이지. 오케이, 팀 빌딩. 이렇게 유추해서 답을 맞출 수 있습니다. 나머지 넘어가고요. 직무분석 자료의 특징이다. 그래서 직무분석 자료 또는 직무분석 자료 분석 시 고려사항, 사실 그대로를 반영한다. 사실 그대로. 가공하면 안 된다. 이건 가공하면 안 되고 사실 그대로를 반영한다. 최신의 정보를 반영한다. 가공하지 않은 원상태의 자료된다. 가공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러 가지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여러 가지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죠. 직무분석은. 근데 시험에는 또 살짝 또 말장난 합니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직무분석은 한 가지 목적으로 집중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 왠지 또 그럴듯해요. 직무분석은 한 가지 목적으로 집중해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목적으로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포인트 말장난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직무분석의 3단계라고 나옵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거는 순서만 알면 됩니다. 가장 1단계는 뭐예요? 직업을 분석한다. 직업을 분석하는 겁니다. 2단계는 뭐예요? 직무를 분석한다. 직무. 세 번째는 뭐예요? 작업을 분석한다. 그래서 가장 크기, 직업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직무, 그 다음에 작업이다. 그래서 다음 중 순서, 직무 분석의 순서가 올바르게 이루어진 것은 직업, 직무, 작업. 이 순서가 시험 문제입니다. 또 한 문제 먹고 들어갑니다.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자, 넘기시고요. 직무 분석 절차. 뭐 이건 흐름을 파악하면 되겠죠. 첫째, 직무 분석의 목적을 결정하고 왜 직무 분석하는지 목적을 결정하고 배경 정보를 수집하고 배경 정보 수집. 또 직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제 직무에 대한 정보를 검토하고 수집한 것을 직무 기술서 및 직무 명세서를 작성한다. 그래서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가 맨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시험에는 살짝 바꿔요. 직무 기술서 및 직무 명세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직무 정보를 검토한다. 그러면 웃기지 마라. 우리 교수님이 그랬어. 직무 기술서 및 직무 명세서가 제일 막판 마지막이라고. 그래서 요게 제일 마지막에 온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들 목적을 결정하고 배경 정보를 수집하고 직무 정보 수집하고 직무 정보를 검토하고 그래서 이 흐름과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가 맨 마지막에 온다. 이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무 분석의 구분 가봅니다. 과제 중심 직무 분석이다라고 나왔습니다. 직무를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지식, 기술, 능력, 경험 등의 작업자의 재능에 초점을 둔다. 이 작업자라는 말이 나오면요. 인적 요건이죠. 인적 요건 나오면요. 직무 명세서입니다. 그래서 직무 명세를 작성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무엇이?
과제 중심 직무 분석이. 다시 정리합니다. 직무 명세서를 작성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건 무엇이다? 과제 중심 직무 분석이다라고 보고요. 이 과제 중심 직무 분석은 인적 요인, 작업자 요인을 중요시한다. 그래서 작업자 요인, 작업자의 지식, 기술, 능력, 경험, 작업자, 뒤에 또 나오겠지만 이름명, 그래서 직무 명세서, 이름명, 사람, 작업자, 사람, 이름, 작업자에 대한 지식, 기술, 능력, 경험, 이렇게 패키지를 묶으시면요, 여러분 시험 볼 때 많이 도움됩니다. 다시 갑니다. 직무 명세서를 작성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건 무엇이다? 과제 중심 직무 분석이다. 직무 명세서는 무엇이다? 인적 요건을 설명해 놓은 것이다. 인적 요건은 어떤 거다? 작업자에 대한 인적 요건, 즉 지식, 기술, 능력, 경험에 대한 인적 요건에 대한 기술해 놓은 것을 직무 명세서라고 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직무에 대해서 기술한 거는 직무 기술서겠죠. 뒤에 또 나옵니다. 직무에 대해서 기술한 건 직무 기술서고요. 작업자에 대해서, 작업자의 인적 상황, 또 인적 특성에 대해서 기술한 거는 직무 명세서다. 그래서 작업자, 사람 나오면 이름명, 직무 명세서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직무 분석의 방법은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최초 분석법이 있고요. 두 번째, 비교 확인법이 있습니다. 비교 확인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대입헌법이 있습니다. 대입헌법. 그래서 다음 중 직무 분석의 방법이 아닌 것은 하면 이 3가지 아닌 게 답이겠죠. 최초 분석법, 비교 확인법, 대입헌법. 큰 틀로 잡으면 최초 분석법은 자료가 없을 때, 비교 대상이 없을 때 최초로 할 수 있는 건 최초 분석법이고요. 자료가 많아요. 태정태세, 문단세, 조선시대의 역사, 왕조의 이런 자료가 많단 말이에요. 자료를 비교하는 거, 이걸 비교 확인법이라고 합니다. 대입헌법은요, 워크샵 가서 뭐 팀별로 만들어서 뭐 직무에 대한 이런 교과 과정들, 이런 것들을 회의에서 뭐 검토하는 거, 이런 워크샵 가서 회의에서 직무 과정을 만드는 거, 이걸 대입헌법이라고 합니다. 조금씩 구체적 들어가면요, 최초 분석법. 직접 작업 현장을 방문하여 분석을 실시한다. 직접 작업 현장을 방문하여. 왜? 자료가 없으니까. 그래서 분석할 대상 직업에 대한 참고 문헌이나 자료가 드물고 그 많은 경험과 그 분야의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을 때 사용하는 건 무엇이다? 최초 분석법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최초 분석법의 종류는 면접법입니다. 직접 면접 보는 거죠. 또 관찰법. 관찰해서 보는 거죠. 전문가가 관찰해서 직무를 분석하는 방법 아주 쉽습니다. 체험법, 직접 해보는 거죠. 질문지법, 설문지를 줘서 조사하는 방법. 이것들이 다 최초 분석법에 포함된다. 녹화법, 일하는 것을 녹화해서 분석하는 거. 중요사건 기록법, 결정적 사건법,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건 1차, 2차 별도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중요사건 기록법, 결정적 사건법, 어떤 사건을 통해서, 특징적인 사건을 통해서 직무를 분석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example, 진짜 시험 문제입니다. 시험 문제. 러시아 대사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러시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뭐 그 여러 가지 일들의 특징을 보면서 러시아 대사관의 직무를 알아보는 거,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 답이 뭐예요? 중요사건 기록법, 또 다른 말로 결정적 사건법. 결정적 사건 또는 중요사건을, 이런 사건을 통해서 직무를 알아보는 방법이다. 그래서 직무 수행자의 직무 행동 가운데 성과 관련된 효과적인 행동, 비효과적인 행동을 쭉 나오는데 어떤 이런 특징, 어떤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결정적인 사건, 잘 안 보이죠?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건, 사건이나 사례를 통해서 직무를 분석하는 방법, 중요사건 기록법, 결정적 사건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비교 확인법입니다. 비교 확인법은 자료가 많아요. 자료를 많아서 그 자료만 비교해서 확인하면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직무의 폭이 상당히 넓어 단기간에 관찰을 통해서 파악하기가 어려운 경우, 즉 참고 문헌, 자료가 충분하고 이럴 때 자료만 비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자료를 비교하면요. 자료만 비교하면 돼요. 자료만. 뭐 태정, 태세, 문단세 여기 특징들 자료만 비교하면 되죠. 이거는 남자가 비교할 수도 있고 여자가 비교할 수도 있고 흑인이 비교할 수도 있고 백인이 비교할 수도 있고 기독교인이 비교할 수도 있고 불교인이 비교할 수도 있고 이건 다 그냥 비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자의 상황적 영향을 덜 받는다. 검사자의 영향을 덜 받는다. 관찰법은요. 주관적 의견이 들어갈 수 있죠. 관찰하는 사람의 나는 저 모습이 좋아. 난 저 모습 싫어. 난 저 사람이 좋아. 난 저 사람이 싫어. 저 사람 인상이 좋아. 이런 주관적 견해가 들어갈 수 있지만 이 비교 확인법은 자료만 보기 때문에 검사자의 주관적 의견, 주관적 경향이 배제가 된다. 이게 큰 장점이다. 이렇게 보신 겁니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료만 보기 때문에 검사자의 주관적 견해가 들어가기가 힘들다. 예방하기가 좋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쭉쭉 나가고요. 좋습니다. 이 내용에서는 뭐 여러 가지 다각도의 내용이 있지만 뭐 시험 문제에 다이렉트로 보게 되면 다이렉트는 그래요. 비교 확인법의 장점은 뭐예요? 주관적 견해를 사경이죠. 주관적 견해를 예방하기가 좋다. 왜? 자료만 보기 때문에 라고 보시면 포인트 잡기 좋습니다. 대입법입니다. 교육 과정 개발입니다. 교과 과정이죠. 그래서 워크샵 가서 뭐 교육 교과 과정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워크숍이라는 말이 나왔다. 또는 교육 과정을 개발한다. 워크숍에서 팀별로 자 A팀 만들어 보세요. B팀 만들어 보세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는 게 하는 거. 그래서 교과 과정을 만드는 거. 교육 과정 개발을 하는 거. 워크숍에서 이걸 무엇이라고 한다? 대입법이다 한다. 뭐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들은 뭐 볼 거 없고요. 뭐 18명, 12명의 분석 협조자로 구성된 대입법위원회가 사전에 준비한 교재권 이런 거 쭉 나오지만 그냥 워크숍 나오고 뭐 교육과정 개발 이 두 가지 나오면 답이 대입법이다라고 하고요. 참고로 브레인스토밍 기법도 별도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은요, 여러 명이서 각자 의견을 내는 거예요. 자, 저는 질문 있습니다. 저 질문 있습니다. 저 질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서 다각도로 의견을 제시하는 거. 이거를 브레인스토밍이다. 그래서 그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갖고 다각도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브레인스토밍 기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자유로운 토의에서 자유로운 질문을 통해서 직무 분석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거 브레인스토밍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문제는요. 대입법의 진행은 대입 분석가가 맡게 되겠죠. 진행 과정에서 서기나 업저버는 관찰자예요. 관찰자. 업저버. 예를 들면 우리 국회에서 국회 회의할 때 국회 가면 이렇게 국회의원들 회의할 때 관찰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구경꾼들, 방청객이에요. 그래서 방청객을 업저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기는 쓰는 사람이죠. 국회의원들 회의하면서 쓰지 않습니까? 서기나 업저버, 방청객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방청객은 그냥 방청만 하고 서기는 쓰면 됩니다. 의견 제시할 때 반영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방청객은 그냥 조용히 방청만 하고 구경만 하고 서기는 조용히 써라. 시험 문제 갑니다. 시험 문제는 이걸 살짝 돌려요. 대입 진행은 대입 분석가가 맡게 되면 여기까지는 좋아요. 진행 과정에서 서기나 업저버의 의견도 반영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업저버가 뭔지 모르면 뭔 말인지 몰라요. 역시 어려워 그렇거든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업저버란 용어가 어려운 거지. 업저버는 뭐요? 방청객. 우리 교수님이 그래서 방청객은 조용히 방청만 하라고. 그러니까 서기나
방청객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는다. 당연하지. 반영된다가 아니라 반영되지 않는다. 이러면 또 이해가 됐잖아요. 이해가 되면 다음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자유로워요. 기뻐요. 근데 이걸 모르고 업체 보고 뭐요? 그냥 생을 외우면 다음에 공부할 때 또 헷갈리고. 좋았어. 대입헌법에서는 서기나 업체부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는데 왜? 업체부가 방청객이거든. 방청객은 조용히 방청만 해야지. 그렇지. 공부 왜 이렇게 재밌는 거야? 이렇게 뭐 내 머리가 정말로 결정성 지능 뭐 하루하루 정말 진화가 돼갖고 거의 뭐 천재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직무기술서와 명세서 나왔고요. 앞에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직무기술서는 그냥 직무 수행과 관련된 과업이에요. 과업. 직무 수행에 관련된 직무와 관련된 과업을 직무기술서라고 한다. 그래서 뭐 시험에 특별히 나올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직무기술서에 포함되는 내용은 직무 직종, 직무 내용, 직무 조건, 직무의 명칭, 급수, 조직 내 위치 이게 다 직무 일과 관련이 있다. 이런 것들이 직무기술서에 포함되는구나. 시험에 나오긴 나와요. 그냥 직무와 관련되어 있으면 직무기술서구나 라고 해야 되는데 공부를 잘못 공부한 사람들은 직무기술서, 직무 직종, 직무 내용 이것도 또 다 외워요. 쓸데없이. 외울 필요 없습니다. 직무기술서의 작성 시 이상한 뭐 현재형, 희재, 현재형으로 쓴다. 뭐 쭉쭉 뭐 쓰는데 가급적 수량을 나타내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직무 일과 관계 있으니까 일 뭐 목표 달성도가 몇 프로냐, 직무 만족도가 몇 프로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수량을 나타내는 용어를 사용한다. 시험에는 가급적 수량을 나타내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또 이렇게 장난질하겠죠. 그래서 직무기술서는 주어가, 직무기술서는 가급적 수량을 나타내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왜? 직무와 관계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직무를 비교해야 되니까 직무기술서는 직무를 비교해야 되니까 수량적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은어나 속어 등의 비일상적인 용어는 배제하고 직무 현직자의 친숙한 용어는 이건 뭐 당연한 거겠죠. 그 다음에 직무 명세서와 비교해서 많이 나와요. 직무 명세서는 이름명, 사람, 작업자 그래서 직무 명세서, 이름명, 사람 그래서 사람과 관련된 거, 작업자와 관련된 거 종업원의 행동, 기능, 지식, 능력 등의 일정한 양식을 기록한 문서로서 직무의 성공적인 수행에 요구되는 인적 자원, 설명드렸죠? 똑같은 인적 요건, 종업원, 사람, 작업자 나오면 답이 직무 명세서다. 다시 갑니다. 이게 시험에 꼭 나옵니다. 직무 명세서, 이름명, 사람, 작업자, 인적 요건, 종업원의 행동, 기능, 지식, 능력 등을 평가하는 방법 직무 명세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작업자라는 말이 나왔죠. 인적 자원 나왔죠. 좋습니다. 그래서 직무 명세에 포함되는 정보, 사람의 적성, 지식, 기술, 능력, 성격, 흥미, 가치 다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 이런 것들 직무 명세서다라고 하고요. 직위질문지라고 합니다. PAQ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영어로 나올 때 있습니다. 영어로 PAQ, 뭐 Position Analysis Questionna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개인이죠, 개인. 그래서 직위 분석 질문지라고 해서 직무 분석을 사용하는 표준화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표준화된 조사다. 여기는 직무 명세서를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요. 작업자 중심 유형이다. 포인트 갑니다. 작업자 중심 유형의 대표적인 직무 분석 방법은 무엇이다? 직위 분석 질문이다. 다시 갑니다. 작업자 중심 유형의 대표적인 직무 분석 방법은 직위 분석 질문지 또는 PAQ 또는 작업자 중심 질문지라고도 합니다. 작업자 중심 질문지, 직위 분석 질문지, PAQ 다 같은 말입니다. 표준화된 검사이다. 가장 대표적인 표준화된 검사이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PAQ 작업자 중심 가장 대표적인 표준화 검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직무 명세서와 직무 기술서는 그냥 직무에 대한 내용이고 직무 명세서는 작업자,
인적 요건인데 직위 분석 질문이도 같은 맥락이다. 이건 질문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직무 명세서이거든요. 이건 지금 질문지입니다. 질문지인데 직무 명세서하고 일맥상통해요. 작업자 중심, 인적 요인, 표준화된 조사지, 검사지가 표준화되어 있다. PAQ 검사. 작업자 중심 직무 분석, 직무 명세서를 작성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작업자 중심 직무 분석은 직무 명세서 같은 맥락이니까요. 작업자 중심 직무 명세서, 인적 요인, PAQ, 표준화 검사 요 내용들이 쭉 나오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전부 다 맞출 수 있습니다. 나머지 뭐 예를 들면 직무 수행에 필요한 6가지 지번, 뭐 정보 입력 이런 것들 외우면 공부 미쳐버려요. 외울 게 끝도 없어요. 이런 것들 다 버리세요. 다 버리고 그냥 이렇게 쭉 나오죠. 뭐 인간적 요건, 이게 인적 요건 아니에요. 인간적 요건, 인간적 요건, 이름명, 직업 명세서, 직무 명세서, 직무 명세서를 만들기 위한 직위 분석 질문지, 작업자 중심, 표준화된 검사, 표준화된 조사지. 표준화된 조사지는 뭔가 조사지가 딱 데이터가 딱 표준화돼 있단 말입니다. 1번은 뭐, 2번은 뭐 이렇게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표준화된 질문지는 무엇입니까? 답이 PAQ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2차에는 안 나와요. 직무 평가의 방법입니다. 평가의 방법은 서열법. 그래서 뭐 서열로 쭉 뭐 나눠서 하는 거죠. 그다음에 분류법, 분류해서 알아보는 거. 점수법, 점수에서 알아보는 거. 요소 비교법.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을 뽑아서 알아보는 거. 이게 제목만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 별로 없습니다. 평가의 방법, 서열을 통해서, 분류를 통해서, 점수를 통해서 요소 비교, 여러 가지 요소를 뽑아서 평가하는 것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경력 개발 갑니다. 경력 개발, 경력 워크숍입니다. 경력 워크숍은 뭐예요?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부서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뭐 또 여러 가지 쭉 나오죠. 우리 회사 가면 이걸 워크숍 가서 우리 뭐 경력을 뭐 1년 뒤 목표 달성, 뭐 2년 뒤 목표 달성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구호 외치고 이걸 경력 워크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입사원을 집단으로 모아놓고 보통 5일 이내에 단기간에 걸쳐 이런 말이 나오면 오케이, 경력 워크숍이구나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사내 공모자, 뭐 사내에서 필요한 인재를 모으는 거, 이건 뭐 뻔한 거죠. 볼 거 없고요. 평가 기간 한 문제 나옵니다. 평가 기간,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미국의 AT&T사에서 그대로 써 있습니다. 처음으로 운영한 이래 직원들의 관리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나왔죠. 평가 나왔네요. 평가, 찌찌뽕. 이게 답이에요. 답 1번입니다. 항상 1번이에요. 나오면 1번, 안 나오면 안 나옵니다. 다시 갑니다. 미국 AT&T사에서 처음 운영한 이래 직원들의 관리 능력 평가에서 평가 나왔네. 답이 뭐예요? 1번의 평가 기간이 답이다. 나왔으면 좋겠으면 안 나왔으면 좋겠으면 나왔으면 좋겠죠. 이렇게 쉬워요. 근데 또 모르는 분들은 평가 기간이 뭐 영어 외우고 개토레이 미국의 AT&T사는 또 어디에 있어? 또 찾아보고 또 미국 지도 찾아보고 이거 다 여기 답 나왔으니까 이건 필요 없겠죠.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평가 나오면 평가 기간 정답 1번이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믿음 천국 불신죠. 믿으면 합격이다. 훈련 프로그램 당연히 훈련하는 거죠. 후견인 프로그램 당연히 후견인 프로그램 하는 거죠. 직무순환 프로그램. 직무순환은 말 그대로 직무가 돌아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A라는 직무도 하고 어떤 사람은 B라는 직무도 하고 어떤 사람이 C라는 직무도 하고 그러면 직무를 여러 가지 경험해 보면 그만큼 직무 능력이 경험을 많이 하니까 올라가겠죠. 그래서 다양한 직무를 경험하게, 종업원의 다양한 직무를 경험하게 이런 말이 나오면 답이 뭐예요? 직무순환 프로그램입니다. 아주 간결합니다. 의외로. 다시 갑니다. 시험 문제 종업원의 다양한 직무를 경험하고 다양한 직무를 경험하고 순환해야지 직무순환 프로그램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뭐 다 했습니다. 여기도 뭐 후견인 프로그램이면 뭐예요? 우리 많이 하죠. 멘토다. 멘토십 시스템이다. 그래서 상사가 또 부하 직원
이렇게 멘토해갖고 뭐 잘 이끌어주는 거. 이걸 뭐라 그래요? 후견인 프로그램 또는 멘토십 시스템. 쉽지 않습니까? 다운사이징 시대의 경력 개발입니다. 다운사이징은요, 이제 전문화 과정이에요. 그래서 조직의 소형화, 축소화, 그래서 뭐 전체 막 대기업이 막 움직여서 그런 것보다 그냥 각 파트별로 전문적으로 움직인다. 소형화, 축소화를 움직이는 방법을 다운사이징 현상이라고 한다라고 보고요. 경기 불황에 따른 조직의 인건비 조정 때문이다. 그래서 뭐 대기업들 큰 조직에서 뭐 100명씩, 200명씩 막 모여서 크게 막 움직이는 거 이제 이런 것보다는 이제 각 파트별로 뭐 소형씩 두세 명씩 움직이다가 또 일 없으면 또 그만두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운사이징 시대의 경력 개발이다. 그래서 수평 이동에 중점을 준다. 이제 수직 옛날에는 뭐 20대 때 들어가서 정년 때까지 쭉 가는 수직책인데 요즘은 이런 한 번 직장의 평생 직장 이런 시대는 끝났다. 그래서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고 또 부서를 옮길 수도 있고 직장을 이동할 수도 있고 그래서 평생 한 번 직장의 평생 직장이나 그런 시대가 아니다. 수평 이동, 수직 이동이 아니라 수평 이동에 두는 중점을 두는 경력 개발 초점 이걸 무엇이라고 한다? 다운사이징. 다운사이징 나오면 수평 이동, 조직의 소형화, 축소와 외주 주는 거, 뭐 파견 나가는 거, 뭐 이런 것들 다 다운사이징의 한 파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운사이징과 조직 구조의 변화로 인한 다운사이징 조직에서의 경력 개발에 있어서 전통적인 경력 개발 방향을 전환시켜서 진화했다. 전통적으로 그냥 한 번 직장에서 쭉 끝날 때까지 정도까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중간에 그냥 2년 근무하고 또 다른 데로도 옮기고 또 1년 근무하고 또 옮기고 뭐 이렇게 파트별로 움직이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수평 이동 다운사이징. 시험 문제 나오면요 딱 뭐 다 공부할 거 없습니다. 수평 이동 나오면 다운사이징, 조직의 소형화 축소가 나오면 다운사이징 이것만 나와요. 나머지 끝 볼 거 없습니다. 뭐 다운사이징 시대의 경력 개발 방향은 다운사이징 시대는 뭐 장기 고용이 어려워. 평생 직장이 아니죠. 고용 기간이 좀 짧다. 단기별로 간다. 이렇게 시험 문제입니다. 다운사이징 시대의 특징에 옳은 것은 장기 고용이 어렵고 고용 기간이 점차 짧다. 그렇지. 이게 옳은 거예요. 시험 문제입니다. 경력 개발 다른 부서나 분야에서 수평 이동. 수평 이동에 중심을 두는 건 무엇입니까? 다운사이징. 그렇습니다. 기술 제품 개인의 숙련 주기가 짧다. 경력 개발은 단기. 그래서 짧게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것 다운사이징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경력 개발 단계입니다. 초기 경력 개발 단계가 있고요. 초기 다음엔 중기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요 말기가 있겠죠. 그래서 초기 경력 단계에서는 처음에 하는 건 경력 워크숍이죠. 그래서 경력 워크숍, 인턴십, 사전 직무 안내, 후견인 프로그램, 종업원 오리엔테이션 이건 초기에 한다. 그래서 경력 워크숍, 인턴십, 사전 직무 안내, 후견인 프로그램, 종업원 오리엔테이션은 초기 경력 개발이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중기 가봅니다. 중기 뭐 여러 가지 내용 나오지만 볼 거 없고요. 펠트만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중기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없어요. 여기 나오네요. 특정년, 뭐 중기는 중간 계급이죠. 중간층 직장에서 보면 그래서 뭐 경력 상담, 직무 순환 제도, 직무가 뭐 여러 가지 직무 돌리는 거죠. 또는 최신 첨단 기술이나 특정 전문 분야 교육 훈련, 이제 중간 간부들이 이렇게 특정 전문 분야의 교육 훈련을 하고 직무 수단하고 경력 상담한다. 이건 중기에 해당되고요. 말기, 막판이죠. 은퇴할 때죠. 그래서 막판에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은퇴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은퇴 전 프로그램, 또 유연성 있는 작업 계획, 파트타임, 변형근무제, 직무수당. 그래서 은퇴 전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뭐 보면 더 헷갈립니다. 왜냐면요.
여기도 직무순환이 들어가고 여기도 직무순환이 들어가거든요. 여기도 직무순환이 필요하고 여기도 직무순환이 필요하면 이런 문제는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공부할수록 더 헷갈려요. 시험 문제 안 나오는 것 때문에. 문제를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럼 만드는 건 뭐예요? 아, 은퇴 전 프로그램은 말기에 하는 거구나. 이거 하나. 두 번째, 특정 전문 분야의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건 중기에 하는 거구나. 초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경력, 워크숍, 인턴십, 사전 직무, 후견인 이거는 초기다. 그러면 이제 문제 낼 때 다음 중 초기 경력 개발이 아닌 것은 이게 아닌 거에서 뭐 뽑겠죠. 뭐 직무순환 이건 초기가 아니죠. 중기 아니면 말기죠. 뭐 그렇게 해서 답을 맞히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풀 때 잔머리 좋은 사람은요 이거 하나만 봐요. 경력, 워크숍, 인턴십, 사전 직무 안내, 후견인 프로그램, 종업원 오리엔테이션 이건 초기다. 은퇴 전 프로그램은 말기다. 나머지는 중기겠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업 전환과 직업 지도 프로그램 쭉 나오면 직업 전환 뭐 어쩌고 저쩌고 쭉 나오는데 시험 문제 낼 게 없습니다. 볼 거 없습니다. 나머지도 볼 거 없고요. 직업 지도 잘 해야 됩니다. 직업 지도 프로그램의 종류, 실업 관련 프로그램. 그렇죠. 실업 관련 프로그램. 직장 스트레스 대처 프로그램. 자신에 대한 탐구 뭐 이런 거 아주 쉽습니다. 직장 스트레스 대처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전직을 예방하기 위해서 퇴직 의사 보유자에게 실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건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전직을 예방하기 위해서 직장 스트레스 대처 프로그램이에요. 그 직장을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음 중 실업자에게 해당되지 않는 프로그램은 이렇게 나와요. 실업자에게. 그러면 보기에 직장 스트레스 대처 프로그램. 뭘 실업자한테 직종이 있어야 뭐 대처를 하죠. 이런 건 이제 아주 상식적인 문제예요. 근데 또 이런 걸 또 심각하게 또 공부한다니까요. 아주 쉽게 공부하세요. 다음 중 실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프로그램은 직장 스트레스 대처 프로그램. 뭐 직장이 있어야 무슨 뭐 스트레스를 직장 스트레스 대처 프로그램을 봤죠. 그래서 이런 것들 아주 인문학적 쉬운 내용입니다. 실업과 관련된 야호다라고 합니다. 야호다의 박탈 이론. 야호다입니다. 이거 영어로 나올 때 있습니다. 야호다 제2 묵음입니다. 제2 묵음. 그래서 야호다입니다. 이것도 영어로 조다시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야호다다. 야호다의 박탈 이론이에요. 야호다가 만들었다. 영어로 나옵니다. 조다시가 아니라 야호다다. 박탈 이론은 뭐가 박탈됐다? 직장이 박탈됐다. 이러면 직장이 박탈되면 뭐예요? 실업자가 된 거죠. 그 실업자의 특징이에요. 별것도 아니에요. 야호다가 만들었습니다. 그냥 심심해서. 실업자의 특징, 직장을 안 다니는 사람의 특징. 집에서 출퇴근을 안 하니까 시간이 구조화가 안 되겠죠. 또 사회적 접촉이 없겠죠. 직장 안 다니니까 목표가 없겠죠. 사회적 안정성과 지위가 없겠죠. 활동성이 없겠죠. 이거예요. 그러면 시험에는 2차 이렇게 나옵니다. 야호다의 박탈 이론에 의하면 고용의 잠재적 효과, 고용, 직장을 다닐 때의 잠재적 효과, 이게 답이겠죠. 즉 쉽게 설명하면 직장을 다닐 때 좋은 점이 뭐냐 이거예요. 출퇴근이 가능하다. 시간이 구조화된다. 사회적 접촉이 가능하다. 공동의 목표가 생긴다. 사회적 안정성과 지위가 생긴다. 활동성이 발생한다. 이게 답이에요. 쉽잖아요. 2차에 잘 나와요. 근데 야호다의 박탈 이론 그냥 글자만 외우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2차가 더 쉬워요. 이 2차가 더 쉬운 걸 여러분들이 공부하려면 1차를 붙어야 돼요. 1차에서는 야호다의 박탈 이론은 직장을 박탈당한 상태, 이 반대는 직장을 다닐 때 좋은 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러면 뭐 상식적으로 다 고를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야호다의 박탈 이론 중에서 고용의 잠재적 효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고용의 잠재적 효과, 직장 다닐 때죠. 그러면 뭐 시간에 비구조화가 일어난다. 무슨 비구조화예요? 출퇴근 가능하니까 구조화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챕터 5 직업과 스트레스를 강의를 마지막 종강을 하려고 했는데 또 하다 보니까 또 지금 시간이 길어졌네요. 너무 또 오래 하면 지겨우니까요. 마지막에 있는 이 영광은 직업과 스트레스 다음 시간으로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진짜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